읽힙니다만 제가 이 시를 가지고 온 것은 박노해 시인의 초기 시들이 대부분 그랬던 것처럼 잘 살아보세요라는 구호를 내걸고 이 드라이브를 걸었던 산업화의 이면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사실 그것을 이끌었던 몇몇 위인들의 이름과 얼굴이 아니고 그 과정 속에서 정말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들이 전쟁터에서 죽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하루에 잘라지는 손가락과 손목까지 잘린 손들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던 그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물질이 중요하죠. 그냥 물질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자유롭게 내가 살고자 하는 삶을 살려고 할 경우에 물질이 너무 결핍되어 있으면 그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물질의 극단적인 결핍이라는 것은 억압이에요. 그래서 잘 살아보세요라는 것은 저는 어떤 비천한 욕망이라든가 이것만으로 봐서는 안 되고 물질의 극단적 결핍이 주는 두려움과 고통, 그 억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당연한 욕망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질에 대한 욕망을 충족하는 것을 지고지선한 가치로 여기고 그것만이 가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비판해야 마땅하죠. 그러나 그 욕망 그 자체를 비난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맞설 수 있는 것은 물질적 어떤 풍요, 경제 발전이 중요하지 않아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것은 중요해. 그러나 그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야. 그것만큼이나 또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그와 같은 산업화의 역사가 몇몇 위인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절절한 소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욕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수천만 명의 국민들의 각고의 노력과 피땀 희생 위에서 이루어진 것인 만큼 저는 우리들이 이 산업화의 역사를 소중하게 여기고 대견하게 평가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자신,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모두 이 과정에서 저 선무덤이라는 작품에서 박노해 시인이 묘사한 것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은 아닐지 몰라도 많건 적건 많은 고통을 견디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어냈다는 점, 저는 이것을 흔쾌히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소주제로 가서 민주화의 역사를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예, 좀 분위기가 이상한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맞아요. 우리 헌법도 정상적인 헌법이고요. 또 5년마다 4년마다 선거도 하고요. 선거가 끝나고 나면 다 승복하고요. 뭐 정상적입니다. 근데 품질이 좀 나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얼마만큼의 민주주의를 가질 자격이 있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사실 민주주의를 그냥 얻은 나라는 거의 없거든요. 여러분 프랑스 대혁명, 영국 명예혁명 등등의 역사를 많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를 세우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켰고요. 왕의 목을 잘랐고요. 피가 강같이 흐르는 내전을 치렀고요. 다시 반동이 오고 다시 혁명이 일어나고 이 과정을 몇백 년에 걸쳐서 반복한 끝에 지금 서유럽 국가들은 오늘의 민주주의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임금님 목을 자른 적 있어요? 아니죠. 임금님은 그냥 일본 놈들이 쳐들어와서 그냥 쫓겨났습니다. 지배계급을 숙청한 적이 있습니까? 망국과 함께 나라가 망하면서 조선의 지배청도 그냥 무너져 버렸죠. 일제에 협력하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 민주공화국을 가지게 됐어요? 3.1운동이 좌절되고 나서 샹하이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한 독립지사들이 거기서 대한제국의 복원이 아니고 민주공화국의 수립을 투쟁의 목표로 선포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이 시작된 거고요. 그리고 미군 점령기에 20세기 문명사의 축복을 받아서 공짜로 민주공화국 헌법을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법을 만드는 것은 비교적 간단한 일이었고요. 그러나
그 헌법에 써진 대로 민주주의를 가지는 것은 되게 어려운 일이었어요. 우리는 왕의 목을 자른 적은 없지만요. 독재자를 쫓아내거나 굴복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4.19 다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을 쫓아냈어요. 5.18 때 12.6 사건이 날 때 부산 마산 지역 민중봉기에 겁먹은 권력 집단 내부의 분란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 암살 사건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두환 정권은 6월 항쟁을 통해서 굴복시켰습니다. 되게 우리가 극단적인 사회혁명은 아니지만 먼저 헌법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뒤늦게 그 헌법을 실현하는 문제를 가지고 정말 오랫동안 싸워온 국민입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쳤고요. 죽었고요. 감옥에 갔고요. 고문을 당했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30년에 걸쳐서 끈질기게 싸워서 얻었는데 민주주의가 만약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인 사치품 같은 거라면 사람들이 그랬을 리가 없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1980년 5월 15일 서울역 집회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저 집회가 해산되고 그리고 계엄령을 확대 선포하고 광주 항쟁이 일어났고 참혹하게 진압당했고 그리고 7년간에 걸친 어공 독재가 있었고 그 7년 동안에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 국민들은 전국적, 연속적, 동시다발적 민중봉기를 일으켜서 민주화를 쟁취를 했습니다. 7년간에 걸쳐 싸워가지고요. 근데 사실 저 1980년 5월 15일 저 서울역에 앉아 있었을 때 한편으로는 이제 불안했고요. 한편으로는 좀 기대에 들떠 있었던 면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구로공단 앞과 이화여대 앞의 그 극적인 콘트라스트, 이런 불균등 또는 불평등이 존재하는 나라가 되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 이 사회는 정의롭지 않은 사회다라는 의심, 이런 것들을 풀 수 있다고 저는 믿었어요. 그냥 민주주의를 하고요. 자유롭게 생각을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선거를 하면 이런 문제를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그래서 나라가 잘 될 줄 알았죠. 제가 21살 때요. 근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우리가 민주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교체도 했고요. 또 과거에 야당 민주화운동을 했던 두 분을 연속 10년 동안 대통령으로 뽑았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일어난 일이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하는 왕사기꾼을 대통령으로 뽑았잖아요. 그리고 5년 동안 되게 실망해가지고 한때는 지지율이 막 60%까지 갔었고 득표도 50% 거의 했던 대통령이었는데 퇴임하자마자 뭐 국민 선호도가 2%, 1% 이렇게 이제 버렸어요. 쓰고 사기꾼을 대통령으로 뽑아서 쓰고 버렸고요. 그 사기당한 고지서가 지금 계속 날라오잖아요. 뭐 해외 자원외교 뭐 지금 들어간 것만 무슨 30몇 조, 앞으로 들어갈 게 40몇 조 이런 얘기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5년 후에는 또 뭐라고 표현할까요? 제가 써놓은 대로 읽어볼게요. 산업사회와 민주주의의 기본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지성이 없는 사람. 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없애야 될 게 있는 사람하고 있어야 될 게 없는 사람이 번갈아 5년씩 대통령을 하면서 헌법을 무시하고 국가를 사유화하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은 수익 모델을 창출하려고 했고요. 한 분은 이념적으로 국가를 사유화하려고 하고 있죠. 그럴 때 우리 민주주의는 흔들립니다. 지금 심하게 흔들리고 있어요. 우리 민주주의는 튼튼하지 않고 굉장히 취약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끼리 웃죠. 근데 이런 대통령을 국정수행 잘한다고 대답하는 국민이 50% 가까이 돼요. 웃기죠. 웃긴다고 생각해요. 저는 웃긴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화가 나거나 아니면 좌절감을 느끼거나 아마 셋 중에 하나이실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저도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를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제 결론은 우리의 민주주의는 아직 약한데 그 우리의 민주주의가 약한 이유가 뭐냐 하면 보통 이름 없는 보통 수천만 명의 보통 사람들의 개인적 체험 경험과 민주주의 사이에 덜 엮였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민주주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민주주의가 모든 문제를 좋게 해결해주는 필요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을 좀 더 훌륭한 나라로 만드는데 필요조건이라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아직 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국가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 실현하는 필요충분 조건이 아니고요. 그냥 필요조건이에요. 이 필요조건을 필요충분 조건으로 바꾸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국민들 개개인의 체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에게는 아직 체험에 필요한 시간들이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오늘의 현실 앞에서 절망감, 비탄, 좌절감, 인간에 대한 환멸, 국민에 대한 불신 이런 걸 느끼는 우리들의 마음은 좀 너무 급한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로가 될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에 독일 국민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제3, 제2제정을 타도하고 그리고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는 불리우는 그런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15년 후에 나치가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히틀러가 잡았고요. 그리고 나서 600만 명의 유대인 학살, 전쟁, 독재, 이것을 약 12년간 경험합니다. 똑같은 국민이에요. 바이마르 공화국을 세웠던 국민이 나치를 지지했고요. 히틀러를 지지했고요. 히틀러의 전쟁과 학살 이런 것들을 다 지지했고 그 명령에 다 따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현대적인 독일 사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부러워하는 민주주의 제도가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상당한 정도의 효력을 가진 필요충분 조건이 되어 있는 나라, 이렇게 우리가 독일을 이해하는데요. 이 독일이 불과 60년 전에 그렇게 끔찍한 참극을 겪었던 나라라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위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야만과 굴종과 치욕과 끔찍한 국가범죄의 도가니를 통과하고 나서야 독일 시민들 개개인이 나의 삶과 국가의 미래와 그리고 민주주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각자의 체험으로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긴 가시밭길을 가야 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들 각자가 개개인의 저마다의 체험을 기반으로 해서 역사의 방향을 결정짓는데 참여하려고 하는 결정적인 싸움의 순간들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고 너무 비탄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주제는요. 민주주의가 무슨 상관이야? 나만 잘 살면 되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인구 피라미드를 보시는데요. 앞에 것은 지금 1960년에서 2014년까지고요. 2014년에서 다시 2060년까지 전망치를 이어서 보시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 피라미드 안에 하나의 점으로 들어와 있어요. 제가 운이 좋다면 이따 2060년 그림의 맨 꼭대기 100세 거기가 있을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대단히 많죠. 제일 첫 번째가요. 어느 나라에 태어났느냐. 이게 아주 결정적입니다. 북한에서 태어난 어떤 사람도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누리는 만큼의 삶의 기회를 누리지 못해요. 여러 이유 때문에요. 또는 요즘 에볼라가 창궐하고 있는 시에라리온이라든가 자이레라든가 이런 서아프리카 국가에서 태어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그 사람의 인생의 거의 절반을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할아버지, 어떤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느냐. 요즘은 상속이 중요하니까요. 그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생물학적 특성과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다른 건 못 바꿔요. 여러분 가지고 태어난 유전자를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꾸잖아요. 부모를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꾸잖아요. 근데 뭘 바꿀 수 있습니까? 국가는 바꿀 수 있어요. 실제로 국가가 훌륭하지 않으면
시민들 개개인이 훌륭한 삶을 누릴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1959년에 제가 태어났을 때 책에도 써놨는데 1959년 현재 1959년 출생자의 기대 여명 예상되는 평균 수명이 55년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55년을 살았거든요. 이미 평균치만큼 살았고요. 앞으로 살 인생은 덤이에요. 2014년 현재 태어나는 애들은 80년을 살 걸로 예측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저희 세대가 또는 뭐 저는 이미 애 낳을 나이가 지났으니까 지금 한 30대들이 이제 애를 낳죠. 그럼 우리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25년의 삶을 더 준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한테서 내가 받은 것은 55년이었는데 우리 세대는 우리 자녀들에게 80년을 준 거예요. 한 50년 사이에 수명을 25년을 늘려놨으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저는 대단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점에 관해서는 청년들이 기성세대에 대해서 감사를 느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잖아요. 그 원인이 뭐냐를 따져보면 그것은 국가가 훌륭해졌기 때문이에요. 소득이 올라가서 영양 상태가 개선됐고요. 국가 보건정책의 결과 전염병과 이런 상하수도 관리 이런 걸 잘해서 전염병을 다 퇴치했고요. 그 다음에 각자 소득 수준이 높아진 데 따라서 개인위생이 향상됐고요. A급은 아니지만 B급 정도의 국민건강보험제도와 의료산업 발전 덕분에 웬만해서는 죽지 않아요. 고신의 철시 사건처럼 의사가 터무니없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면 웬만한 병으로는 병원에 가서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때문이냐? 그것은 국가가 훌륭해졌기 때문이에요. 55년 전과 지금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모든 면에서 국가가 달라졌습니다. 만약 우리가 앞으로 남은 삶 동안 더 훌륭한 삶의 기회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기회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국가를 더 훌륭하게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로 가서요. 역사는 아까 역사의 변화를 추진하는 동력이 이름 없는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가지는 개인적인 체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화면에 지금 세월호 관련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아픔, 슬픔, 고통, 분노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사진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상하죠? 여러분들 중에는 그 세월호에서 죽어간 아이들이나 탑승객들과 개인적으로 알거나 인연이 있는 분들이 가끔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요. 친척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동창도 아니고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왜 사람들이 저렇게 울까? 왜 저렇게 분노할까? 이것에 대해서 저는 이것이 역사진보의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몸, 뇌 이런 것들은 사실 수십만 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짧게 봐도 수만 년이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몸, 뇌를 포함한 몸은 수렵 채집 시대, 구석기 시대에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완성됐다고 그럽니다. 문명이 발생한 10,000년 이후, 1만 년 전 문명이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하나도 진화한 흔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들이 삶은 10,000년 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무엇이 이 변화를 가지고 왔는가? 그리고 우리 사회의 변화, 우리 삶의 변화는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저는 이것은 명확하다고 봐요. 역사의 변화, 사회의 변화, 문명의 변화는 사람들 각자가 더 자유롭게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 수 있는 상태를 향해서 나아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자유로운 존재로서 행복을 추구하는 걸 방해하는 3대 억압, 물질의 결핍, 극단적인 결핍, 불합리한 제도, 그리고 낡은 관념. 이 세 가지가 우리들의 자유를 억압하는데요. 인류 문명의 역사는 이 세 가지의 족쇄로부터 인간이 스스로 해방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혼자서는 해방될 수 없어요. 물질의 생산, 제도의 개혁, 낡은 관념의 타파, 새로운 관념의 도입, 이 모두가 혼자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럿이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문명이 만들어낸 교육의 결과 우리가 저런 공감 능력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니고 몇만 년 전에 완성된 우리의 뇌 속에 이미 저렇게 공감하고 협력하고 서로를 배려할 수 있도록 만드는 세포 조직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고, 이 문명은 그러한 우리 인간의 본성의 표현일 뿐이라고 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원래부터 생물학적으로 부여받은 선한 본성은 더욱더 큰 힘을 발휘하리라고 보고요. 예. 그래서 역사의 진보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역사 밖에 있는 법칙, 거스를 수 없는 어떤 자연 법칙 이런 게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런 선한 어떤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성을 제대로 발현하는 삶, 그것을 발현하게 해주는 사회가 훌륭한 사회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 진보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겠죠. 제가 여러분께 오늘 강연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록 불완전하고 주관적인 기록이지만 우리들이 구할 수 있는 역사서들을 들여다보고 인류의 역사를 들여다보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런 인간의 선한 본성에 대한 역사의 진보적 방향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 뒷걸음질 치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시기 이런 것들은 더 크게 도약하기 위해서 개구리가 다리를 움츠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 다 역사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자신의 이런 선한 본성을 믿고 알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그때 우리 대한민국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한때 그러했던 것처럼 점프를 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에너지를 비축하시고요. 함부로 낭비하지 마시고요. 차곡차곡 쟁여놓으셨다가 역사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건이 개봉박도했을 때 그때 그 모든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서 한껏 터뜨리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올 것입니다. 오늘 콘서트에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읽힙니다만 제가 이 시를 가지고 온 것은 박무회 시인의 초기 시들이 대부분 그랬던 것처럼 잘 살아보세요라는 구호를 내걸고 이 드라이브를 걸었던 산업화의 이면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사실 그것을 이끌었던 몇몇 위인들의 이름과 얼굴이 아니고 그 과정 속에서 정말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들이 전쟁터에서 죽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하루에 잘라지는 손가락과 손목까지 잘린 손들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던 그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물질이 중요하죠. 그냥 물질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자유롭게 내가 살고자 하는 삶을 살려고 할 경우에 물질이 너무 결핍되어 있으면 그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물질의 극단적인 결핍이라는 것은 억압이에요. 그래서 잘 살아보세요라는 것은 저는 어떤 비천한 욕망이라든가 이것만으로 봐서는 안 되고 물질의 극단적 결핍이 주는 두려움과 고통 그 억압에서 벗어나고 할 때 12.6 사건이 날 때 부산 마산 지역 민중봉기에 겁먹은 권력 집단 내부의 분란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 암살 사건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두환 정권은 6월 항쟁을 통해서 굴복시켰습니다. 되게 우리가 극단적인 사회혁명은 아니지만 먼저 헌법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뒤늦게 그 헌법을 실현하는 문제를 가지고 정말 오랫동안 싸워온 국민입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쳤고요. 죽었고요. 감옥에 갔고요. 고문을 당했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30년에 걸쳐서 끈질기게 싸워서 얻었는데 민주주의가 만약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인 사치품 같은 거라면 사람들이 그랬을 리가 없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1980년 5월 15일 서울역 집회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저 집회가 해산되고 그리고 계엄령을 확대 선포하고 광주 항쟁이 일어났고 참혹하게 진압당했고
그리고 7년간에 걸친 어공 독재가 있었고 일어나고 이 과정을 몇백 년에 걸쳐서 반복한 끝에 지금 서유럽 국가들은 오늘의 민주주의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임금님 목을 자른 적 있어요? 아니죠. 임금님은 그냥 일본 놈들이 쳐들어와서 그냥 쫓겨났습니다. 지배계급을 숙청한 적이 있습니까? 망국과 함께 나라가 망하면서 조선의 지배청도 그냥 무너져 버렸죠. 일제에 협력하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 민주공화국을 가지게 됐어요? 3.1운동이 좌절되고 나서 샹하이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한 독립지사들이 거기서 대한제국의 복원이 아니고 민주공화국의 수립을 투쟁의 목표로 선포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이 시작된 거고요. 그리고 미군 점령기에 20세기 문명사의 축복을 받아서 공짜로 민주공화국 헌법을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법을 만드는 것은 비교적 간단한 일이었고요. 그러나 그 헌법에 써진 대로 민주주의를 가지는 것은 되게 어려운 일이었어요. 우리는 왕의 목을 자른 적은 없지만요. 독재자를 쫓아내거나 굴복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4.19 다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을 쫓아냈어요. 5.18는 당연한 욕망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질에 대한 욕망을 충족하는 것을 지고지선한 가치로 여기고 그것만이 가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비판해야 마땅하죠. 그러나 그 욕망 그 자체를 비난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맞설 수 있는 것은 물질적 어떤 풍요, 경제발전이 중요하지 않아.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것은 중요해. 그러나 그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야. 그것만큼이나 또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그와 같은 산업화의 역사가 몇몇 위인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절절한 소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욕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수천만 명의 국민들의 각고의 노력과 피땀 희생 위에서 이루어진 것인 만큼 저는 우리들이 이 산업화의 역사를 소중하게 여기고 대견하게 평가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자신,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모두 이 과정에서 저 선무덤이라는 작품에서 박노해 시인이 묘사한 것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은 아닐지 몰라도 많건 적건 많은 고통을 견디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어냈다는 점, 저는 이것을 흔쾌히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소주제로 가서 민주화의 역사를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예, 좀 분위기가 이상한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맞아요. 우리 헌법도 정상적인 헌법이고요. 또 5년마다 4년마다 선거도 하고요. 선거가 끝나고 나면 다 승복하고요. 뭐 정상적입니다. 근데 품질이 좀 나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얼마만큼의 민주주의를 가질 자격이 있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사실 민주주의를 그냥 얻은 나라는 거의 없거든요. 여러분 프랑스 대혁명, 영국 명예혁명 등등의 역사를 많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를 세우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켰고요. 왕의 목을 잘랐고요. 피가 강같이 흐르는 내전을 치렀고요. 다시 반동이 오고 다시 혁명